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지방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도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봤습니다만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지지율 한번 볼까요?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민주당은 약간 소폭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기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어제 MBS 조사 결과에서는 17%가 나왔어요. 좀 이게 추세를 우리가 여론조사를 본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20에서 30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했는데 10단위가 나온 거는 사실상 이게 좀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일단 10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25%의 여론조사 지형이 중요한 거는 그나마 25%면은 4명 중 1명이 지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4인 가족으로 쳐도 그래도 한 명의 방어 기제가 있다는 뜻인데 네. 17%로 10%대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 방어 기제와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10과 20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특정한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지도부의 전략이 지금 어쨌든 중도층과 국민에게 안 먹히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도 굉장한 노선 전환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굳히고 뻗기 전략을 쓰고 있으나 이 굳히는 타이밍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장 대표는 나름대로의 플랜과 어떤 자기의 타임라인을 얘기하는데 중진들은 지금 더 이상 이 17% 이하로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아마 그런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3월이 오기 전에 이번 주말에 어떤 식으로든 당연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분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비상계엄 직후에 26% 최저치가 비상계엄 이후 한 2달 지나고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수치가 비상계엄 이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 수치라는 건데 윤기찬 부회장님. 그 이유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문제 아니냐는 부서이거든요.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저게 이제 20%, 24, 5%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7%로 간 거잖아요. 수치를 구체적인 수치를 특정하긴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낮았던 데는 제 기억에는 대선 패배 후였어요.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런데 이제 17%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최 의원님 말씀도 있지만 실제는 당원들도 와야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진보, 보수 그리고 중도를 볼 때 진보 4, 그다음에 3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가 떨어진 거는 그럴 수 있는데 20%가 무너졌다는 거는 당원들도 이제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따라서 제가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정책 기조에 실망한 건 물론 혼란스럽고 갈등에 대해서 당원들이 실망한 거죠. 이 부분은 결국 누구의 정책이 틀렸다라고 한쪽에 책임을 씌우기에는 이제 너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정책 노선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갈등 양상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만해라.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분의 말이 옳은지는 당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만 싸우고 여당의 저런 독주를 막든가 뭔가 하여튼 통합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싸워라. 이게 왜 지금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전에 2017년도에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때는 약간 이제 어떤 무기력증, 그다음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패배하고 당대표 된 이후에 지방선거 또 패배합니다. 이번 상황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그때는 대패합니다. 경북만 빼놓고. 그때 그 이후에 사실 저희가 김병준 비대위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와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왔다가 유사한 지금 같은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를 그 당시 선대위원장을 영입합니다. 근데 그때 또 대패했어요. 그때는
2020년 4월에 미래통합당으로 여러 제 세력이 합쳤죠. 이현주 의원도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했어요. 이 말은 네. 뭐냐면 어느 정도 저희가 계엄과 탄핵의 국면을 저희가 어쨌든 감당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말로써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지지율은 10%대 지지율은 예. 모든 국내심의 이 정치 세력이 반성해야 된다. 예. 뭔가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떠넘기기 전략으로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하고. 그때는 심지어 당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성찰을 모든 분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뭐 잠시 뒤에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대구 간 거를 보여드리겠.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무언가 뭐 양보가 됐든 뭐가 됐든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 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떨구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당이 된 거잖아요. 예. 제명이 된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직 당대표가 언급을 사실 회피해 줘야 되는데 뭐 당을 떠난 분하고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떨구겠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떨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국민들 특히나 이제 TK나 PK 전통적 지지층들 눈에는 도대체 지금 이게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TK에서조차 이게 실망을 떠나서 아예 무관심을 가는 거죠. 물론 지금의 추세가 그렇다고 지방선거 구도가 짜여진 이후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말하자면 지원론이 팽팽하게 맞붙게 되면은 또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각급 단위별로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적으로 봐서는 지금 좀 전에 윤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지지층까지 이 분열 상황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지금 시그널이고 신호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이 분열 양상을 어떻게 수습해낼 것이냐. 예. 그러면 이제 배제의 정치를 좀 언제 그만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략적 고민 상황이 되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도 저는 이 코어 지지층을 더 굳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이요? 그러면서 나는 빅텐트를 칠 테니까 가장 우측에 있는 일종의 우리가 저는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윤 어게인 세력까지도 이제 난 포함하겠다. 예. 전통적 지지층까지 포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과 기름이 모여지는 약간 혼재된 상황이 지금 약간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예. 지금 중도 같은 게 지금 30에 가깝게 지금 남아 있는데도 반응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도에서 지지율이 MBS 기준으로 9%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완전히 지금 빠져버리는 거죠. 예. 네. 또 하나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 대구 경북하고 PK를 볼 텐데 PK 먼저 보면 42대 25죠. 인천 경기하고 서울, 충청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TK에서는 일단은 이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PK 지역에서는 많이 앞서요 민주당이.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TK 지역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고립화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TK와 PK가 분리되고 있는 양상인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TK와 PK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TK와 PK가 서로 연동되면서 같이 묶었죠. 선거 막판으로 예. 가게 되면 국민의힘의 지지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딥커플링 같은 모습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 좋은 지금 구도로 가고 있다. 근데 안 좋은데도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MBS 여론조사로 따지면 작년 8월 달이 더 낮았어요. 16%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8월 이후부터 20%에서 25%를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지되고 있다가 설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전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 생각이 없었고 예. 2월 19일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당 지지율이 MBS 내용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4%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5%가 빠져서 9%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예. 이게 더 구조가 더 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내용적으로도 안 좋은 게 70대 이상 같은 경우 즉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과 연결되는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예. 그나마 20대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좀 박빙의 양상이었는데 이제 20대에서도 변화의 폭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으로는 TK로 고립되고 세대 같은 경우도 전 세대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또 지표상으로 아까 언밸런스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란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지지층이 더 많아지는 양상.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완전 이격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 지도부 같은 경우도 이걸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상승의 호재가 경제 문제 같은 또는 주가 이런 문제로 상승하고 있다고 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하락하는 어떤 악재가 상당히 좀 악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전면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구도를 깨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지하 수준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반대가 가능할지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구로 갔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은 잘하면은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전멸할 것이다. 대구도 우리가 먹죠. 뭐 누가 나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친 김에 대구까지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려면 대구나 경북에서 한 석을 가져오면 그때보다는 나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TK 지역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PK 지역도 여론조사상으로 저렇게 앞서는 기록을 보이다가도 정작 선거 때는 결집해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안 되는 식당이라면 민주당은 좀 잘 되는 식당인 것이죠. 험지에 가서도 저렇게 정성을 쏟고 광역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기초의원 1명, 비례의원 1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민주당이 TK, PK에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아예 수도권에서는 경쟁할 생각을 못하고 자원이 줄어들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전진해서 공간을 넓힐 생각을 아니라 사람을 쳐내는 방법으로 당내 인사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당내 계파들이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후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고인물처럼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TK 종신까지 정말 진입하고 선거운동하고 뭔가 희망을 주고 씨앗을 뿌리려는 저런 모습도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거 치르기 굉장히 수월하겠네요.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PK나 TK 지역에서 TK, PK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지역도 그래요.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지사 후보가 저희는 뭐 4-5명이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후보군 자체가 없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 이미 강원도 지사 후보를 이미 확정을 해버렸죠. 그렇죠. 저희는 1월부터 후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선 사무 후보 검증이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일찌감치 강원도에 굉장히 압도적인 우상호 후보를 내정해서 선거 운동에 개시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또 대구에 갔습니다. 오늘 뭐 정치권에서 대구가 가장 관심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며칠 전에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 왔었죠. 그거하고 비교.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영상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저는 많이 왔다?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서문시장도 시장이니까 예. 아마 장날이 있을 텐데 그 장날에 혹시 맞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하나가 들고 예. 또 하나는 위드훈이라는 굉장히 온라인 세세 강하잖아요. 얼마 전서부터 모이자 대구로가 많이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위두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문시장에 돈줄 내주자고 이제 좀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거를 굳이 인파로만 해석할 일인가는 싶어요. 사실 그 시장이라는 거는 그 짧은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모인 그 사람들이 좀 클로즈업 되면은 예. 굉장히 좀 부각되고 그다음에 부감색 같은 걸 찍으면은 상당히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그렇죠. 어떻게 찍느냐에 대한 따라서 문제도 달라 있죠. 보이긴 그래서 하죠. 이제 저거는 이제 뭐 특정하게 편집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숫자만을 가지고 지지세를 평가한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문제 같고 지금 대구에서도 한 전 대표가 어쨌든 탄핵을 저렇게 쉽게 주도하지 않았으면은 예. 우리가 플랜 B다, 플랜 C다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출구 전략을 써서 뭔가 탄핵 이후에 탄핵 전이라도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텐데 예. 그런 데 대한 상당한 또 불만과 그런 또 어찌 보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원망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 일종의 저 그림만 가지고 저 보여지는 사진과 장면만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예.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애써 듭니다. 외면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후보나 이런 거 할 때 대구 서문시장 한번 갔다 오면 분위기가 확 바꾸는 것이 이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언론에 타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뭐 그런 생각이십니까? 뭐 큰 저기 오신 아니다? 분들이 현지 주민들도 많고 예. 시장에 이제 장 보러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팬클럽이 만약 같이 갔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예. 어떤 그 정치 형태가 좀 바뀐 부분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팬클럽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다라고 보고 예. 저는 어쨌든 많이 오면 좋죠. 보수 정치인의 나들이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보수 정당이나 또는 당사자에게 선거 결과에 유리함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예. 그때 어디 가나 환호하고 어디 가나 열광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거에서 대패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왜 이게 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행사가 당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정치라는 말씀.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이 투쟁의 방식, 예. 그다음에 투쟁의 대상,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중에 당원과 민심에 영향을 주는지. 이전에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탁월한 업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혼자 민주당을 다 견제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예.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하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그 서로 간에 갈등하다가 사실 저희가 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동혁 대표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을 보여요. 물론 본인들은 소신 끝에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맺겠죠. 그런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길어지거나 사사건건 이런 양상을 띠게 되면 조금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보고 예. 그러면 저게 국내 심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베이스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지지율이 서로 간에 보합세 저기서 빠지면 나한테 오게끔 이렇게 행보를 하려고 했으면 수도권을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경기와 서울을 누비면서 야 보수세의 정치인에게 표를 달라 지지를 달라 이렇게 보수 전체에 대해서 파이가 커지는 행보를 했으면 저는 앞으로 미래 지도자로 우뚝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정도 캐파의 정치인이 본인이 출마지를 물색하러 대구와 부산을 간다. 예. 일단 그렇게 평이 많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어떤 평을 할까요? 그리고 가서도 주는 메시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가 아니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쓴소리가 아니고 지금 당내 가뜩이나 17%뿐이 안 되는데 네. 거기다 대고 설화를 퍼부으면 과연 이게 글쎄 저는 이런 전략이 이게 보수 전체 파이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본인의 뭐 만약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신다면 당선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가고 장동혁 대표가 먹었던 국수 메뉴를 동일하게 먹은 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TK가
나중에 끝내는 국민의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여론 지표들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동혁이라고 하는 체제의 어떤 극우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있는 예. 상식적인 보수 지지층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하나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내쳐진 인물이라고 하는 피해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좀 지켜주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일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 경북 대구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맨 처음에 잘못하면 밖으로 다 차버릴 뻔했었잖아요. 보니까는 대구가 1년 예산이 11조, 경북이 13조, 24조인데 거기에 육박할 만한 4년 동안 5조씩 20조를 내놓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 내부의 정치적인 어떤 선거 구도 문제 때문에 그걸 걷어차려고 하다가 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 의해서 교정된 상황을 보면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좀 그러면 유권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은 예를 들면 된통 한번 혼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과거처럼 아니야. 국민의힘은 대구는 국민의힘을 지켜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서울시장에서 보여줬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된 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뉴스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대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저 문제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상당히 예를 들면 위태로운 징후의 장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오늘 그 연설이라고 할까요? 그게 잘 안 들렸대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선거법 때문에 안 썼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당적이 없고 뭐 나갈지도 안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마이크를? 근데 어쨌든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는 거죠. 예.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 지역은 출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출마를 한다. 만약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라 예. TK 아니면 PK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좀 법무장관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몸을 사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전 대표가 가서 저 장동혁 대표가 먹었던 국수 먹방 똑같이다라고 장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 보면은 예. 본인은 국힘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국힘 안에서 있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 안에서 예. 있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과연 한 전 대표의 서사를 위해서 그게 옳은 길인가? 지금 오히려 지금 헌신하고 지금 자중하고 지금 오히려 뭐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당을 떠났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범보수의 일원으로서 차라리 이번에 민주당을 주 타겟으로 삼아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나중에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서사가 열리고 공간이 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당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렇게 직설적인 모습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듯한 저런 판박이의 모습들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모습들이 과연 그 한 전 대표의 서사 형성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법무장관 때 어떤 사안이 날라올 때 정말 정면으로 따박따박 부딪혀주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또 소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게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측면 한번 고민해 볼 그러니까 국힘에 계속 있을 것이고 돌아올 생각이라면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실 텐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얘기는 거의 장동혁 대표 이름만 안 나왔지 거의 겨냥하는 얘기예요. 보수 재건하겠다. 그리고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대구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저는 가상의 적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 현재 지도부를 만약에 내가 대항해야 될 적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좁은 정치가 돼요.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를 앞에 전면에 두고 저분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전 대표의 오산이라고 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되면 네. 지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본인도 같이 끌려 들어가는 소환이 된단 말이죠. 예컨대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법무장관이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탁을 했죠. 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다들 평가받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대표는 이제 당원들의 60%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기대를 받아서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보를 못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패했어요. 그러면 일단 성찰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내가 단독으로 적을 상정하지 않고 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유사한 갈등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 심지어는 당을 나간 분들도
밖에서 포화를 쏟아붓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이 안에 있는 홍준표 그 당시 후보나 대표보다 나아졌나요? 안 그렇거든요.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저희가 정치사를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세워놓고 장동혁 대표를 때리는 방향으로 정치 행보를 하게 되면 저는 한 대표도 그 자리에 갇히게 되는 거라서 네.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끝나셨나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잠깐 저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려가서 그러니까 다들 한동훈 전 대표의 간본다 이런 거 비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쯤에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여전히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구의원, 시의원, 예. 구청장 이런 공직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국민의힘의 지도자, 대통령을 노리는 큰 지도자인데 하고 있는 행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계산적이다. 음. 그러니까 그런 큰 지도자에게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 민족,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 예. 나를 정말 바쳐서 헌신할 수 있나? 희생?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말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예,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명을 당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 생활하고 그동안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네. 처음으로 좀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나를 제명한 장동혁, 나의 스텝에 불과했는데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홀대를 받았다는 언론평이 많다. 그럼 전국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팬클럽들을 다 서문시장에 직결해서 장동혁 대표와 내가 서문시장 갔을 때 그 비교를 보여줘서 좀 네.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예. 그러면 잠시만 요 내용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서는 설 연휴인가요? SNS에 나는 사실 1주택자다. 이게 퇴직 후에 가서 살 집이기 때문에 나는 1주택자라고까지 했는데 매물로 내놨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것마저도 예. 비판을 한다면 좋아. 내 집을 내놓겠어.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이 생산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 참에 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소위 주식 시장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선진적인 어떤 금융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집 안 내놓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집을 내놔서라도 국민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자체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기 집까지 그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돈 재건축하면 50억까지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 그런 얘기 그거 버려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나 버릴게. 이걸 버려서라도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 자,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이제는 부탁인데 이거 딴지 걸지 말고 같이 갑시다. 여야가. 그리고 빨리 속도를 내서 좀 입법도 하고 정책도 바꿉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저는 저 정도 하면 예.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런 문제만큼 저 정도 하면 같이 갑시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예. 우리 경제가 좀 선진적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게 얼마에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내놨다고. 저는 그러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자산가들에게 이런 메시지도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한 채 앞으로 지금 파는 게 이득이다. 앞으로 내가 집을 다시 살 일이 있으면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지금 집을 팔겠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대통령인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 결국은 얼마나 오를지 모를 앞으로는 이 가격에 못 산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을 다른 재화처럼 팔지 못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축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 이것은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이제 직책이어서 일반인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집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의지가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금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다. 근데 정치인의 자신감은요,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나옵니다. 지금 조건이 완전하게 형성돼 있어요. 지지율이요? 지지율, 첫 번째 지지율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상대가 지금 없어요. 상대가 지금 사실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당의 상황도 그 말하자면은 지금 친청이냐 친명이냐 뭐 많이 많았지만 결국에 지금은 이재명의 정당이 돼버렸어요. 정리됐어요. 정리된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내 집까지 내놓을 테니까 이제 나 한 번 더 털어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여서 뭐 부동산 시장이 잡히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저건 자존심,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고, 그렇지만 저 자신감의 발로가 시장에 주는 뭐 순기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이라는 이 정말 거대한 사실 우리의 담론 이슈가 저런 대통령의 의지와 실행으로만 잡힐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은 심리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급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은 알겠으나 저게 과연 그러면 시장에 어떤 또 기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니 갤럽에서 오늘 지지율을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윤기천 부회장님 뭐. 근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저런 모습 보이는 거는 일단은 본인이 지시하는 방향을 몸소 실천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께 집을 팔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그런 취지의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주택, 그러니까 1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이건 투기다라고 그 한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였죠. 그랬으면 이전에 대통령께서는 왜 국회의원 지낼 때 안 팔았냐 이렇게 저희가 그 어떤 비판을 위한 근거로 든 것이지.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그 집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주택 비거주 일시적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를 투기로 진단하게 되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세금을 만약에 받게 된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거의 부동산이 전 자산의 뭐 80%까지도 차지하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그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저렇게 내려오시면서 이제 세금을 보유세 등 이걸 강하게 부과할 거예요. 저는 선거 끝나면 부과한다고 보는데 그 정책적 내용이나 방향이 저희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고민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지표는 이거는 가격의 등하락이 아니고 그 가격 등하락 때문에 일어나는 자가 보유율의 하락,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 그다음에 월세액의 증가 이런 것들을 봐서 주거 안정이 해쳐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가격이 지금 뭐 4억 원씩 떨어졌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4억 원 집을 누가 삽니까?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 안 해주니까. 자, 이런 전반적인 유기적인 주거 공간, 주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달라라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야권의 지적도 뭐 잘 새겨들을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분과 명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67%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게 시정이 조금만 이게 뭐 강남 3구 이미 떨어졌다는 지표 나오고 있잖아요. 하락.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강남 불패로 지식되는 것처럼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저희 나라가 무주택자가 한 44%, 1주택자가 한 40% 정도 되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세금을 감당하면 된다.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빨리 소위 중과가 되기 이전에 판매하면 된다. 적어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것 같은 경우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자유로운 수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빨리 주택을 내놓는 법밖에 없는 거다. 근데 본인들이 안 내놓겠다면 좋다. 그렇다면 중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금을 감당해라라고 얘기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감내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본인이 실천적 행동을 지금 보인 거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 방향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 여야 또는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예.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대출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어떤 대출 정책이나 세제 정책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성공해낸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같이 대통령이 저 정도의 결단을 내렸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한번 좀 새로운 경로로 갈 수 있는 예. 좀 그런 길에서 함께 좀 서로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문시장 대구 방문에는 이제 친한계 의원들도 상당수 같이 갔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년 전통의 미도다방입니다. 배우님도 오세요. 제가 49년 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49년째. 1년만 반세기입니다. 의원님도 얼굴 주무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 등의 당권파들은 이런 패턴을 보이죠. 일종의 몇몇의 아주 극소수 사람의 홍위병들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제소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홍위병 동원해서 문화행만 하는 것 같다. 더 황당한 건 그 홍위병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무소속으로 한덕수 옹립 시도 때 국민의힘 당적과 당직 가지고 무소속 한덕수 적극 도왔던 사람입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갔을 때 동행을 하면은 윤리위에 제소할 거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거의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다수는 간 것 같아요. 뭐 가겠죠.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에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한 전 대표를 뭐 중심으로 지금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비례대표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공천을 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당 후사잖아요. 선당 후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마 좀 당의 구성원들로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뭐 비례 의원들이 나가고 싶어도 출당을 시켜줘야 합류가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어쨌든 당의 직인을 가지고 공천장을 줘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인의 자세보다는 어떤 이 정치적인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듯하게 좀 비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윤기천 변호사만 제소가 이루어지면 제소할 건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무소속 뭐 친분 관계로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죠. 그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때는 이제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소속인이 만약에 명시적인 선거운동을 해준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대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한 전 대표는 대선과 지금 같이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누가 홍위병인 거예요? 그럼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든 부산 방문이든 뭐 동행해서 같이 어울리는 건 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런 것까지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윤리위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출마 선언한 이후에 운동복을 입고 다닐 때는 그때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는 아마 의원들도 같이 다닌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선관위에서 오히려 선관위에서 나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거법 위반일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거법에 이 당원 단계 문제가 아니고 그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다른 문제로 접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당 내에서 이런 뭐 백의종군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없어지는 걸까요? 이 목소리 한번 듣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나라와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울 때 이번에 나서서 나는 내 책임을 인정한다. 내가 자수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는 전국 어디에든지 마당고 달려가서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당원들도
달라질 것이 아니냐. 저런 제안도 있긴 한데 아까 김주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만약에 대권을 보고 있다면 희생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왜 올라가냐면은 부동산 개혁이라는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피해가는 거잖아요. 참모들한테 넘기거나 어려운 문제고. 근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을 다 내던져 갖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건 한번 해결하자. 그리고 자신은 지까지 내놨잖아요. 모든 걸 걸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이 그래 이번에는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를 한번 믿어보자. 예. 지지를 한번 해줘 보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김석기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한테 전혀 소구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김석기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한동훈을 제명했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죠. 예.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선거에서 뭔가 TK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본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달되기가 어렵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센가, 네. 누가 더 대중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어필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까? 아니 지금 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내란 세력과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세력과 네. 누가 더 인기 있어 보이는 게 한동훈이 추구하는 정치하는 이유입니까? 그러면 비전을 보여줘야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이런 탄압 속에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외적인 것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이야 예고된 이벤트고 많이 준비한 행사 같은 거여가지고 오늘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먼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전 대표는 결국 뭘 선택을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고민스러우니까 지금 저 이벤트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퍼포먼스 정치밖에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기 명함이 없다고 이제는 뭐 그러면서 이제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 서사죠 일종의. 근데 저는 지금 김석기 의원의 얘기를 좀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석기 의원이 물론 이제 비판하신 분들은 그래요. 뭐 당에 나간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김석기 의원도 삼선 중진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전 대표가 진짜로 이번에 뭐 단순하게 뭐 이번 선거에서 원내 복귀하든가 이게 아니라 큰 정치 대권을 나중에 생각한다면은 범보수의 일원으로서 이번에 좀 말하자면 헌신의 서사를 쓰는 게 좀 어떻겠느냐. 예. 그런 게 일종의 정치인에게 특히나 큰 정치인에게는 상징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축적된.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울 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똑똑하다. 엘리트 정치.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시키는 데 앞장서고 보수의 새로운 리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사실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 그렇다면은 한 전 대표가 똑똑하고 이런 이미지 말고 손해볼 줄 아는 정치인, 그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는 정치인.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쨌든 주 타겟을 민주당으로 하고 범 여권을 주변에서 도움으로써 예. 본인이 어떤 좀 뭐랄까 본인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석기 의원의 그런 얘기들을 일각에서는 저 정말 이거는 뭐 상도위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뭐 상도위 차원이 아니라 한 전 대표라면 정말 지금 당장 승부가 아니라 5년, 4년 후가 될 수도 있고 9년 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너무 저렇게 섣부른 행보들이 과연 득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고민스러우니까 대구 갔다가 아마 또 부산도 갔다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이상의 정치를 현재로서는 보이기 쉽지 않고 네. 정말 또 국민의힘과 선거 구도가 민주당이 여야의 구도로 이렇게 전선을 딱 형성할 경우에는 한 전 대표가 어떤 존재감을 또 보일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근데 백의종군은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당권파 도우려고 백의종군 하라고 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할 거를 보는데 근데 저희 중진들이나 저나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약간 당장의 손해를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만약에 되지 돌아왔을 않겠느냐. 때 그럼요. 도움이 될 거다. 본인은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가 당의 지도부를 위해서 좋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원래 저 정도 대선 주자급 리더들은 실제 자기 세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큰 전국 단위 선거 때 그 해당 후보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합니다. 그런 차원의 백의종 군 행보인 것이지 저 부분을 마치 당신 희생하라 이런 취지가 아닌 거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 새 확장을 해서 많은 후보들을 접촉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가 선에 있는 이번에 거지. 도면 나중에 뭔가 그렇죠. 올수 저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봐요. 단어가 좀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예. 실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의석 하나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 행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는가? 오히려 그냥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 보수를 위해서 그러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후보들 떨어질 예. 확률이 많은 그 소위 말하면 내가 도우면 당선될 만한 지역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또 연도 얻고 또 당원들의 지지도 얻고 그럴 수 있죠. 이런 행보를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취지의 김석기 의원의 아마 발언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민생 탐방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보수 진영에서 관심을 모으는 이벤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이준석 보고 있나? 이준석 장소 정해주면 못 잡으면 뭐냐면 제가 잡을게요. 시간도 제가 잡을게요. 전한길하고 이준석이 TV 토론하러 갑니다. 많은 국민들께 진실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준석 저보고 토론하자고 해놓고는 고발해놓고 이준석은 지금까지 정치를 이렇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6시에 TV 토론 앞두고 또 12시 반부터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힘든 상태에서 어떤 준비 좀 부족하지만은 덜 해가지고도 저녁에 제가 TV 토론 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오후 6시인데 원래 종편에서 생중계를 한다 만다 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좀 시민 문제 등등 해가지고 방송에서 하기엔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렇죠. 하나 이제 뭐 페네마이크 특히나 이제 우파 채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일종의 잠깐 언론 형태를 가진 그런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 부분 많은 파급력과 또 시청률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논리가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제발 좀 이 고리를 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파 맞아요. 진영에서는 정말 이게 부정선거 사실 윤 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선관위 병력을 보냈지만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거기 선관위 보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인데 고급 정보가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실 뭐 나중에 다 이렇게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파에서 특히나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뭐 영민한 걸 떠나서 일종의 이런 이과적 재능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팩트와 논리 그다음에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중계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그러면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구나라고 확실히 들게끔 논리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여기서陰謀論의 고리를 완전하게 끊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소리 부정선거 소리 듣는 것도 사실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슈가 윤 전 대통령도 있지만은 이 부정선거 이슈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관위 계엄군 보냈을 때 선관위 왜 보냈지? 그렇죠. 다들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윤 어게인의 핵심적인 어젠다가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건데 저는 전한길 씨야 그렇다고 쳐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토론하다 할 수 있지만 아니 전 이준석 대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끝장 토론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끝장 토론을 해야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정선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저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 이미지 아니면 자기 인지도를 더 높일 이유도 하등이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에 응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본인이 탤런트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아니 이미 윤석열 씨의 대학 동기가 선관위 사무소장으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보고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보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많은 국민들도 부정선거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인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덜컥 받아가지고 저걸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쇼맨십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득을 보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저 토론을 해야 아냐고요. 그러니까 끝장 토론을 해야지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냐고요. 그다음에 끝장 토론을 했다고 쳐요. 확장 토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 잘하니까 전환길 씨한테 이겼다고 쳐요. 그럼 전환길 씨가 야 내가 졌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를 들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의도는 부분적으로 과거에 그 전환길 씨가 얘기한 게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뭐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다가 이번에 털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털기 위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전환길 구 유튜버랑 끝장 토론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하는 대표는 모르겠어요. 아닌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그 부분 관련돼서는 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영역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고 없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여태까지 법원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수년 된 논쟁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저렇게 다른 어떤 뭐 통계적이나 과학적 이유로 시스템상의 이유로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것이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소진될 수 없는 이 소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소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본인이 주장하게 되면 거의 청취자가 시청자가 계속 있게 되고 시청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보수 정치인에게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아예 그 감자 식혀주겠다. 일부 유튜브 이 부정선거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출연시키거나 그런 논리 구성만 해가지고 계속 시청하게끔 하는 것보다 아예 이번에 그냥 그 논리가 좀 부실하든지 아니면 근거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래서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저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이준석 대표는 좋을 게 없어요. 같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가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는 이 보수 측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향 공급을 끊겠다. 이런 취지의 본인의 소명의 발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부정선거 결론 내자라는 분위기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 특정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니다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은 출연해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런 논리나 그런 반박도 사실은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한번 듣게끔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양측의 공방을 보여줌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저는 한 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국민의힘 전체는 마치 또 이 토론이 있다고 쳐요. 그럼 반대론자인지 아니면 인정론자인지에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 또는 거기에서 뭐 국회의원에서 열린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가 또 부정선거 관련돼서 또 결탁했다. 이런 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을 열기가 어려운 건데 이준석 대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고 국민의힘 당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전환길 씨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경찰 조사 받고 이제 토론하러 간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전문 지식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3번 요청했거든요. 전환길 외에 현재 확정된 것은 이영돈 PD님하고 박주현 변호사님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분으로부터 듣기로는 오늘 고발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제 생각에는 길어도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에는 크게 지장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원래 토론은 1대1, 2대2처럼 동수로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지금 1대3으로 한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허용을 했어요. 뭐 누구든지 와라, 몇 명이든지 와라. 일단 자신이 굉장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생산적인 그런 이슈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암덩어리 하면은 윤어게인가 부정선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지 본분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층 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실력이나 세로서 정부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서 얻을 실익이 없고 네. 부각도 안 되고 힘에도 붙이니 또 본인이 또 지면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 예. 그러면 물색을 하다가 조금 오히려 이거 낫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예. 흥행에 도움이 되고 싸웠을 때 내가 백전백승할 상대가 누구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꼬마들 앞에서 골목대장 하듯이 예. 전환길 강사를 좀 혼내주자 내가. 예.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래도 토론 상대가 이용돈 PD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전환기 씨도 강사 아니 뭐 있고. 이제 예. 그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패널 분들도 이건 제발 좀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토론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3, 4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처음 됐을 때도 부정선거 나는 확실히 단절하겠다면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아주 마이너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정치 현안에서 좀 부각되기 위해서 뭔가 대립각을 만들어 흥행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최수영 편은 오늘 이제 토론은 하는 것 같아요. 네. 끝장 토론을 한다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면 네. 그 결론이 그러면 수긍이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종결을 찍어야 되잖아요. 저는 뭐 종결하기를 희망하는데 네. 좀 전에 우리 김정욱 교수 얘기했지만 이 종결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반향실 효과라고 그러죠. 에코 챔버라고 예. 계속 같은 소리가 들리는 그 현상, 공명 현상 같은 건데 그런 분들이 이게 만일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신념과 가치 체계가 또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중요한 거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어느 수위로 어느 근거로 이걸 반박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접 불가. 예. 그다음에 빼박 논리로 그러니까 명확해야죠. 명확하지 예. 않으면은 어정쩡하게 여지를 남기고 이런 토론 말고 지금과 확실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신념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지적 수준이 있다 보면은 워낙 말이 안 되는 합리적인 사안이면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용돈 PD 같은 분들은 이제 옛날 영화도 제작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아마 팩트, 감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영상 다 소환할 텐데 그런 걸 얼만큼 우리 이준석 대표가 반박해내고 예. 규정해내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 보는데 그 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여권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복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서 개항을 출마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복당이 오늘 의결되었습니다.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여타의 경선에서 20%의 감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보궐선거에 나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로 복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회 복귀가 뭐 또 국회의원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당이나 이 정부를 도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된 만큼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죠. 따르지만 당이 그 결정할 때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정청래 당대표님이 했던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제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게 되면 경선을 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 봅니다. 이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없게 했다는 건데 김조 대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보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 어떻게 받아들이냐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3년간 우리 민주당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았습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사실상 외부에서 외롭게
정말 투쟁하고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내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예. 이 당원들이 정말 그 고마움, 선당후사, 그 헌신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예. 사랑을 보내고 있고 많은 민주 지도자들이 송영길 대표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당대표로서는 잘 봐야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가울까 싶은 거예요. 그 속내까지는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네. 원래 복당이라는 절차가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지난합니다. 몇 달이 소요되고 그 심사도 까다로운데 네. 이렇게 빨리 복당 처리가 됐다는 거 봐서는 속도 빠른 겁니까? 그럼요. 당 구성원들과 당대표가 다 한뜻으로 송영길 대표의 선당 후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았고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입당하자마자 이제 당대표 지지율 바로 조사합니다. 언론사에서 보면은 차기 당대표 3자 대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송영길 대표가 확 부상을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거의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만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김민석이 친명으로 단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 이게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거의 세 명이 똑같아요. 민주당 지지.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친명 쪽이라면은 이른바 송영길, 김민석이잖아요. 그럼 이 둘이 단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파괴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여기에다가 조국이라는 또 분이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시간적으로 합류해서 당대표 선거는 어렵다고 보면은 조국 대표가 나중에 합당이 된다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잠룡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8월에 당대표 후보의 상수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3명이죠. 일단 3명이죠. 3명이면은 친청 대 친명 후보가 둘이잖아요. 저는 이 단일화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2년 차에 그 대통령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우리가 보필하자고 캠페인을 통해서 각자 전개하다가 완전 진짜 단일 후보로 전개된다면은 저는 이 양상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사안. 그래서 저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신청을 과연 이 정청래 대표 받아줄까 했는데 본인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내가 대승적인 이미지 한번 보여주자. 들어오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1억 3자 구도는 친명 당대표의 선출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일관되게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광역단체장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난 국회로 돌아가겠다.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게 이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산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로 돌아가려면 당선돼야죠.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토리는 그냥 송영길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과 다 엮여 있는 스토리입니다. 과거 이낙연 측에서 엄청나게 공작을 했을 때도 당 대표가 있으면서 그걸 다 막아냈던 측면이 있고 2022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패배했었습니다만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개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오기도 했었고 또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3년 동안 이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허허 벌판에 나갔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현직 당대표가 포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넓은 틈에서 안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게 로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좀 만들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로 다시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돌아오고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총리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여의도에 입성하는 것이 본인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의 전략 공간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본인이 또 쉽게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또 추구할 수 없는 또 이런 한계도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과정들을 좀 잘 들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심 하나 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보여왔던 지금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의
또 스토리를 또 만들어 간다면 예. 또 당원들이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해서. 현직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데 단번에 당권 주자로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개항을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험지 출마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내가 개항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의 전 대표가 거기서 꼴볼 사람이에요. 서로 내가 어려운 데를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게 민주당이고 예, 이재명 예.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지 예. 내가 쉬운 곳으로 가서 당선돼야겠다 하면은 뭐 그분이 워낙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선당 후사의 자세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명분이 선당 후사라는 것도 다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선당, 후사, 뭐 20% 감산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차기 국회의장의 네. 경쟁자로 보시겠죠. 당선돼서 들어오면 6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차기 국회의장의 경쟁자로 보일 테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공교롭게도 세 분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는 세 분 간의 합종 연행이 되게 어렵다. 그 말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예,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완패화가 된다면 한 짝이 된다면 그러면 대권과 당권 분리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뭔가 서로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총리와도 당권 대권의 분리 내지 서로 간에 그걸 매개로 한 연대 이런 식으로 장기 그 다음 대선까지의 그 대선 중간에 있는 게 총선은 사실 대선의 교두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치면은 저렇게 세 분이 지지율이 유사하게 나오는 이 부분은 미래 권력을 서로 분점할 수밖에 없고 그 분점의 형태는 당권과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사이 여러 뭐 정치적인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이고 예. 박지원 의원은 당면 과제가 이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합니까? 당내에서 지지자들은 뭐로 어떻게 교통 정리가 결국에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일단 저는 그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하는데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 관련. 험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험지로 가고 말고의 부분들은 박지원 의원이 외부에 있는 분들이 험지에 가라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험지를 가더라도 내가 결단을 해서 진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뭐 인천 지역이 있으면 계양을은 좀 좋은 지역구고 또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박찬대 의원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힘든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서 내가 예를 들면 예. 새로운 어떤 판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본인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미리 그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야 선당후사해라 험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양을이라고 하는 곳에 당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유권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판단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당 차원에서도 전략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3년 동안 좀 객지에 있다가 돌아와서 본인이 이제 복당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외부에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는 좀 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적어도 좀 우리 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보여왔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판단들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가져왔던 지금까지의 의리고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또 일어난 일이 또 고성의 몸싸움까지 이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김바울 추천하는 49표 중 가 200, 총 득표수 249표 중 가 222표. 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은 정의경
박선원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앞으로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비속어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성이 오고 갔는데 유기천 부원장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미통이 상임위원 그렇죠. 표결 관련이었죠. 저희가 박미통위가 이제 그 7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9인 체제인데 그중에 비상임위원이 있고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야당 몫이 상임위원이 1명, 비상임위 2명인데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의결 이전에 이제 사실 정당 간에 원내 지도부에서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이 정도 되겠냐 해서 양해가 되죠. 그걸 저희가 합의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실제 합의가 됐는데 막상 저거를 올려놓고 나서 부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처음이면 그럴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도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결된 인물이 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상대 당이 다른 당의 추천 경우에 대해서 적절하다 못하다 이게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천권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법에서. 어쨌든 방미통일법상의 그 결격 사유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부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고성이 오간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9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국내심 의원들 중에 10명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국민의힘에서? 예,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 때 한번 그런 뒤통수 맞는 경험을 했으면 이번에는 의원들이 어디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다 참석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또 합의를 어기고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까 보니까 어디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의 행동이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방미통위가 왜 중요하냐면 곧 3개월 안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방미통위 해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에 이사진을 이제 임명하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곧 여러 가지 그 방송사의 재승인 인허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업무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뽑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저희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게 신사적인 거죠. 저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또 부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했는데 왜 부결시켰냐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이런 인사 관련해서는 야당 목의 인사 추천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민주당 의총에 보고를 하니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야당의 인사 추천권을 존중해야 하나 어떻게 국가 반역을 미화하는 사람을 공직에 우리가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발이 나온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정말 추천한 목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꼭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인권위원과 방미통 위원으로 추천을 하시는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전체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편적인 선은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제발 좀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랑이를 벌인 의원이 이제 비속어를 사용한 의원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인데 이제 연루 같이 이제 뒤엉킨 의원이 박충건 의원이에요. 근데 저번에 뭐 오비라 그럴까요? 김민석 총리하고도 설전을 벌였던 의원이 박충건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박선원 의원의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민석 총리와 나누었던 대정부 질문 과정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내뱉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김민석 총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거의 예를 들면 뭐 친중 정권이고 반미 정권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실도 아닌 얘기를 했었었고 더 큰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군에 대해서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보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 군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 보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머리에 쌓여 있을 것이고 하필이면 또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이
보였겠죠, 눈앞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래서 그 감정은 이해하고 박충건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박선원 의원이 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저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박충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소식 볼 텐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보셨지만은 자신의 집까지 아파트까지 오늘 매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실제 집값 가격 등락률을 보면은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마이너스였고 용산구까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꽤 오랜만에 돌아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아까 김 대표님 여기서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세제라든가 뭐 보유세라든가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에서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부동산 이재명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전 단계거든요. 추진하기 전 단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런 정책 또 어떤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을 했을 경우 시장 참여자로부터 굉장히 큰 반발을 바로 직자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액션을 하기 전에 일단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것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매각을 하고 주식이든 다른 투자처로 대체하는 게 자산 투자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다. 이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부동산이 여태까지 불패신하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부동산 시세 차익이나 또 그 밖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뭔가 하락 기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전 정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사실은 대통령보다는 공직자들이 실제로 세제나 다른 규제를 실행하면서 신호를 줬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대통령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여준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국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은 정부를 더 믿고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소소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촉법 소년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그러면 촉법 소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에서 좀 주관을 해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니까.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촉법소년들이 이제 뭐 파출소라든가 비행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성인 뺨쳐요. 그런데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경찰이 진압을 못해. 왜냐? 뭐 3단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테이저건 쏘잖아요. 사실 부리는 행패는 성인에 준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네가 촉법소년을 그렇게 과잉 진압할 수가 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 촉법소년들이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미 다 알아요. 법망도 피해 다녀요. 근데 저는 대통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대통령의 자신감은 그게 이제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국정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좀 지리멸 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어젠다의 힘이에요. 대통령만큼 어젠다 파워가 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딱 공론화시키는 순간 문제를 던지는 순간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두 달 동안 불이 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대통령이 지금 집까지 다닐 정도 자신감 보이죠? 어젠다 세팅은 대통령이 꺼내놓으면 그게 곧 사회적 의제가 돼요. 그렇죠. 언론, 정치권이 다 붙이죠. 그다음에 요새 보세요. 촉법소년뿐입니까? 생리대, 교복에 이르기까지 국민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얘기들 꺼내요. 실제 그다음에 통합 문제 꺼내가지고 어쨌든 지금 TK하고 호남은 통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의지의 힘이 그 정치인의 힘인데 대통령이 완전히 좀 제가 이런 표현 뭐하지만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던져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올려내고 그걸 또 관철시켜내는 이 선순환 구조가 대통령한테 굉장히 힘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렇지만 저는 의제의 힘을 즐기는 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가를 발전해서 즐기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방선거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표심과 좀 직접적인 것들에 오해가 없는 선에서 하면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가면은 또 그런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제 선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글이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SNS에 칼럼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칼럼이 이런 한겨레 신문 칼럼인데 뉴 이재명 저희도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뉴 이재명과 같은 요거를 이제 칼럼을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대통령의 스타일은 기사를 공유하고 뭔가 의견을 쓰는데 의견을 안 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무슨 의미로 좀? 제가 볼 때는 그만해. 당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뭐 뉴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이 저런 예를 들면 어떤 네이밍을 통해서 올드한 어떤 당원과 새롭게 들어온 당원 간을 갈라치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 그 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청래 당대표와 또 뭐 예를 들면 친명이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또 어떤 그 네이밍을 해서 서로 갈등을 빚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뭘 해야 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 문제 제대로 잡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다 하나 교복값, 생리대값 이런 게 뭐냐면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대 같은 경우는 990원짜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복 같은 경우는 40만 원, 60만 원이 드는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3년 동안 정장 교복 한 번 입어봤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밀가루가 내리니까 특정 브랜드가 빵값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서로 서로 뭉쳐서 이 문제를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저런데 발목 잡히면 안 돼. 뉴 이재명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다수 유권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면 민주당이 앞으로 많은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위 민주당의 세력들을 넓힐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넓어진 민주당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뉴 이재명이 있건 올드 뉴 이재명이 있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 이제 단합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저희 민주당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굳이 적지 않고 기사를 링크함으로써 다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는 F1 그랑프리에서 해야 스포츠가 되는 것이지 일반 도로에서 몰고 다니면 그게 폭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원팀으로 우리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의원, 도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결집하고 단합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뭐 전당대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전당대회 뭐 남들이 보기에 권력투쟁 양상에 그런 막
지지자들끼리 할 말 못할 말 온갖 정말 이런 얘기를 하냐. 네. 그럼 결국 분열하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저렇게 제명하고 징계 난동하니까 지지층이 결집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하고 지금은 원팀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서 국민의힘을 압도해야 된다. 그 이후에 전당대회 기간 중에 치열하게 노선투쟁해서 당대표 그때 뽑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시기도 아닌데 왜 지지자들끼리 저렇게 분쟁을 겪고 있나. 이러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좀 보내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최재형 평론가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아까 제가 3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당에서 친척이냐 뭐 친명이냐 이걸 떠나서 중도가 유입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나 실용주의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뉴 이재명은 사실상 과거에는 스윙보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찍었다가 진보도 찍었다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재명의 그 지지 그룹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정말 이제는 좀 그런 거하고 당에서 싸우지 마. 친명 친청 싸우지 마라. 뉴 이재명이라는 이재명이다? 새로운 레버리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장 좀 뜨끔할 사람은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대표 그 사람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별다른 코멘트는 없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한 명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왔는데 깜짝 선물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선물이 지금 한참 유행이 두쫑크라는 건데 그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뭐 달콤한 디저트 이런 걸 챙겨가는 게 예의라고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쪽은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저걸 K푸드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된 그렇죠. 거니까 K디저트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저 메시지는 이제 더 좀 아까 뭐죠 기사를 인용했던 거랑 유사한 건데 강훈식처럼 해 이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트렌드에 민감한 게 뭐냐면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전 세계인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방산 분야가 약 한 50조 원, 투자 분야가 한 42조 원, 그래서 총 한 92조 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와서 한쪽으로는 지금 방산 분야인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 업체 같은 경우 상당히 주식이 상승하는 형태가 있고 이 투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공지능, 원전,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떤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모습들을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 비서실장이 옛날에 비서실장이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직접 다니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저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거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세이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정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방향성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김정부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강훈식 실장이 저번에 그 수지와이스인가요? 그 만나러 출장 가기도 하고 비서실장 예전에 비서실장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도 굉장히 많네요. 이런 활동들이.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통적인 비서실장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국무총리의 버금가는 국정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선 국회의원이었고 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 젊은 세대의 그렇죠. 민주 지도자들 중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당내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당에서는 뭐 정청래 당대표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잘 우리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뭔가 후원하고 예. 그리고 돋보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저 사실은 뭐 저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런 어떤 국정을 운영하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대통령이나 일부 측근들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내일을 위해서 유망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더 넓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바쁘잖아요. 맨날 청와대를 빌 게 아니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런 분들 좀 특사로 보내고 계속 강훈식 예? 실장만 가니까 그것도 좀 너무 좀 넓게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운동장을 넓게 쓰라는 얘기는 지금 저 이래 얘기잖아요. 지금 충남하고 대전 합치는 거.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활용도를 높이는 거는 결국 거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번 지선 출마의 기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만 본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는 조금 좀 약간 지금 상황이 조금 구성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알겠습니다.